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의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지영입니다. 먼저 네, 열렬한 환영 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강연을 간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기대를 하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강연을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동산고등학교 친구들은 너무나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굉장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연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강연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대중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강연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 저희 극지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제가 극지에서 특히 이제 북극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는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어떻게 북극 연구를 하게 됐을까라는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토양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부 때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명과학을 하다가 공부에 별로 재미를 못 느껴서 좀 많이 놀았었는데, 4학년 때 생태교육을 하는 선배님을 따라서 학생들 생태교육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생명과학은 너무 좀 미시적인 것, 작은 것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태학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태학이라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물생태학 공부를 했고요. 식물생태학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식물은 결국 토양과 그리고 대기와 연관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양학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석사를 마치고 그럼 이제 공부가 재미있고, 석사를 하면서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려고 여기저기 한 10군데 넘게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딱 한 군데서만 받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토양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는 식물생태학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가면 식물생태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네가 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일까라고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장학금도 주신다고 하고, 그러면 우선 한번 가서 보고 만약에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1년 동안 어학연수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가보자라는 약간 미친 생각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토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 토양학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식물생태학을 할 때는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토양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학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토양학의 관점을 농업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생지화학적 순환이라든가 자연 생태계에서의 역할들을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극지연구소에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북극에 대한 여정이 2011년부터 북극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연구 내용들을 연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앞에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급격한 기후변화 아래에 흔들리는 북극 동토 생태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극지연구소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럼 어느 극지에 있으신가요? 북극인가요? 남극인가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인천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극지연구소 아마 앞에서 아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극지연구소는 극지연구를 하다 보니까 극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39차 월동대원들이 월동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고요. 킹 조지 아일랜드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13년 된 남극 장보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300일 정도 남극과 북극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아라운호도 있고요. 조만간 제2 쇠빙선도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극에는 2개의 과학기지가 있는데 북극에 있는 과학기지는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다산과학기지입니다.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3박 4일 정도 북극연구체험단이라고 다산 주니어를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4월 달 이미 지원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4월 중에 연구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접속하셔서 다산 주니어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다산기지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주변 과학기지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견학들을 할 수 있고 북극 빙하라든지 생물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본론인 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흙, 토양. 자, 주변에 저는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토양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도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런 부동산의 개념에서 흙을 연구하지는 않는데 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서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저희 딸들인데요.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어디든 나가서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흙놀이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5살, 6살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든 흙만 보면 놀았을 것 같고 아마 지금도 그러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흙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갔는데 우선 영어로 흙에 대한 용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soil, earth, dust, dirt, mud 이런 여러 가지 네, 제가 유학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용어, 토양을 뜻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의 형용사를 한번 몇 개를 보면 dirty, muddy 이렇게 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친구들이 땅에서 놀고 있으면 더러워 지지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흙은 약간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최근에 생긴 거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라운데 우리가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발밑에 있는 땅보다 천체의 움직임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 발밑에 항상 있는 땅이지만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과거에 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흙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채취하고 수렵하는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숭상하였는데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사원소설 아시죠? 네 가지 어떤 거죠? 흙. 네, 그 중에 하나인 흙이 그 네 가지 원소로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서양의 종교 경전을 보면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땅 또는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 이브는 히브리어로 생활을 뜻하는 하바라는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결국 흙과 삶이 결합된, 네. 하나님은 땅을 창조했고 삶은 흙에서 솟아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호모 또한 살아있는 흙을 뜻하는 라틴어인 후무스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토양에 그러면 흙은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고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양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의 95%를 공급하고 있는 게 토양입니다. 그리고 토양은 아주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을 하려다가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 오진 않아서. 네, 그러면 토양이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작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토양의 역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토양의 역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양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식물이 생장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물리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물을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문학적 사이클인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토양에 스며들게 돼서 지하수로 돼서 다시 강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에 물이 가득 잠겨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땅 위를 아스팔트나 이런 도로들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땅으로 더 이상 침투될 수 없어서 런오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토양의 역할은 이렇게 물 공급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찾은 슬라이드 그림 중에 정말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영양물질 재활용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땅에 묻죠. 땅에 묻으면 그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게 되면서 다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이런 영양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 조절. 토양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 이런 수증기들이 내 비율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산소의 농도가 조금 다른데요.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조절도 토양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1g의 토양에는 먼저 전 세계 인류의 인류의 수는 몇 명일까요? 지금 현재? 네, 80억 명, 8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토양 1g에 들어있는 생물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 100억 마리 이상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줌의 토양에는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 그리고 원생 생물들도 있고, 약간 큰
달팽이나 지렁이와 같은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양 물리 쪽으로 간단하게 들어가 볼까요? 토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면 이제 토양의 구성 물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체인 고형 상태가 있고 그리고 고체가 아닌 물과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형 상태는 당연히 모래, 미사, 점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모래, 미사, 점토랑 그리고 유기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 내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흙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유기물의 비율은 전체 토양의 약 5% 정도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유기물인데요. 이 5%가 왜 중요할까요? 유기물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토양의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유기물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유기물을 보면 유기물이 적은 토양의 경우에는 토양 미네랄 입자의 색깔 그대로 굉장히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밝은 갈색 정도의 회색이라든가 이런 토양 색깔을 가지고 있고 유기물이 많을수록 점점 진한 색깔의 토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기물의 구성 물질은 탄소, 질소, 인 여러 가지 원소들이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탄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탄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코끼리가 나왔을까요? 지구상에 이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 몸무게 혹시 아시나요? 네, 비슷해요. 네. 약 7,000kg 정도의 무게가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혹시 페타, 기가 이런 단위 요즘 많이 들으셨죠? 아마 커피 마실 때 어디 가시나요? 메가 커피는 네, 메가는 10의 몇 승일까요? 네, 메가는 10의 6승. 그 다음은 10의 9승은? 기가. 그리고 10의 12승은? 테라. 10의 15승은? 페타. 네, 페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램의 단위 앞에 그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런 것들을 붙여서 10의 3승씩 넘어가게 되는데 1페타그램의 단위라는 건 10의 15승 그램이죠. 10의 15승 그램이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가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페타그램의 무게는 1억 4천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와 동일한 굉장히 큰 단위인데요. 왜 페타그램을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탄소 저장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페타그램의 단위로 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페타그램 또는 기가그램인데 이건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쓰셨던 책에서 나온 건데 요즘 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다이어그램을 제가 잘 찾지는 못했어요. 더 팬시하고 예쁘긴 한데 객관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좀 설명하기가 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토양에는 2,500페타그램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기탄소는 1,550페타그램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 당연히 바다이고요. 38,000페타그램 그리고 대기권에는 760, 생물권에는 560 각각 이런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 저장된 탄소가 분해되고 또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업테이크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순환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최근에 약간 예쁜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탄소의 양은 약 9.8 페타그램입니다. 9.8 페타그램이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용을 하면서 땅 사용을 변화시키면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탄소의 양이 약 1.4 페타그램입니다.
그러면 대략 11페타그램 정도의 양을 대기 중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 내보내는 대기 중에 탄소양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생물권에서 업테이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에서도 업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약 2.4페타그램은 그 생물권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 해양 쪽에서는 3.2페타그램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양인 5.6페타그램은 대기 중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년 대기 중에 5.6페타그램의 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1950년대부터 측정한 CO2 농도입니다. CO2 농도 지속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죠. 지금 현재 430ppm 정도의 아주 높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측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쭉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계속 움직이죠. 내려갔다 늘었다, 내려갔다 늘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뭔가 오차일까요? 뭘까요? 네, 자연의 순환이죠. 자연의 순환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 양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계속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그림에서 힌트가 좀 있을 텐데. 네. 나무를 많이 심는다. 네, 가장 간단하게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서 광합성을 해서 생물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땅의 유기물이 증가할 수 있죠. 땅의 유기물은 결국 탄소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땅 속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일 시퀘스트레이션. 그래서 소일 오게닉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땅 속에 유기물로 저장이 되거나 생물체에 카본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결국은 미생물이나 얘네들이 분해를 하게 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생물권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120페타그램이 들어가지만 식물 호흡이라든가 토양 호흡을 통해서 다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해가 쉬운 이러한 형태의 유기물 형태는 결국 대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를 조금 분해가 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탄소로 변환을 시켜서 땅속에 조금 오래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또 지올로지컬 시퀘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바로 잡아서 걔네들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이런 생물학자, 토양학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시퀘스트레이션 방법은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열심히 노셨나 봐요. 재미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양 유기탄소 격리는 소일 오게닉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토양 내에 토양 유기탄소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5년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포4밀 이니셔티브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 세계 토양에 유기탄소가 약 1550 페타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기탄소의 양을 매년 4%, 1000분의 4 정도를 늘릴 수 있다면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다 토양에 집어넣을 수 있어서 대기 중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지 않게 조절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 약간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북극 툰드라에 대한 이야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북극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북극곰, 네, 북극곰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죠. 그럼 북극해. 북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북극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들 대부분 북극 바다를 생각하십니다. 엄청 추워요. 근데 여름에는 또 더워요. 15도 이상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북극은 북극에 있는 바다랑 그리고 육상 지역인 툰드라 지역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툰드라는 키가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툰드라와 북방 침엽수림인 타이가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북극은 툰드라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선 지구 물리학적인 관점으로는 66.5도를 연결한 원보다 북극에 있는 땅과 바다를 다 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그래서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인 66.5도의 경우에는 해가 지지 않는,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존재하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학적인 관점으로는 키가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환계선이라고 하는데 수목환계선 북쪽을 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툰드라 식물은 북극에도 식물이 있나요? 네, 대부분 굉장히 황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3,000여 종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북극이나 고산 지역에만 특화돼서 사는 식물들도 있고 아니면 온대 지역까지 쭉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여러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접하는 환경을 보면 북극은 결국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도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도 적고 매년 땅이 얼고 있고 그리고 생장 기간이 짧겠죠. 영양분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접하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 환경에 적응해서 식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귀비꽃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길에서 보이던데요. 이런 양귀비꽃이나 민담자리 꽃나무 이런 애들은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서 꽃이 움직여요. 네. 왜 움직일까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해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씨앗을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툰드라 식물들 보면 굉장히 털이 많아요. 털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겨울철에 털옷 입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식물의 잎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굉장히 털이 많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툰드라 식물들을 보면 다들 키가 작아요. 10cm 이내에 굉장히 키가 작은 식물들이거든요. 낮게 자라게 됨으로써 북극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는 바람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땅 쪽에 있는 따뜻한 온도
그래서 대기 중이랑 거의 뭐 8도 이상의 차이도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낮게 자라면서 그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땅이 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 속에는 식물에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땅이 얼면 네, 뿌리도 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식물들은 대부분 다년생 식물이 많은데 이 황새풀과 같은 식물들은 식물 자체는 다년생인데 뿌리는 1년생이에요. 그래서 여름 동안 뿌리를 내려서 봄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뿌리가 다 죽어요. 그리고 식물의 아래쪽 지하부에 있는 지하경이라는 그런 부분에 영양분을 다 저장해 놨다가 그리고 이듬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또 시범골이나 나도수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유성생식을 하는 것보다 무성생식을 통해서 생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씨앗을 만들어내기에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성생식보다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이런 전략을 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앞서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식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영양분이 만들어지는 무기화 작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무기화 과정이 결국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러한 변환 속도도 낮아져서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들이 무기 형태로 되어 있는 질소가 아닌 유기 질소를 바로 이용을 하기도 해요. 미생물이나 식물이 유기 질소를 이용을 하는 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북극 지역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 북극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얼음이 많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열카르스트 지형이 생기기도 하고 바람이나 눈, 물의 범람이라든지 산불로 인해서 교란이 되면서 식물의 천이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한계도 점점 북상하고 있어서 수목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는 현재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비디오와 함께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구동토층. 네. 영구동토층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구동토층 배우나요? 학교에서? 정말요? 네. 영구동토층 뜻이 뭘까요? 영구가 얼어있다. 아, 네. 영구가 얼어있지는 않고 영구적으로 네, 펌 네, 오랫동안 얼어있는 약 2년 이상 얼어있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합니다. 네,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일부 깊이까지 녹기는 해요. 그래서 얼어있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데 영구동토층에 가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조토, 패턴드 그라운드를 볼 수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식물이 자라는 일반적인 토양인 것 같은데 약간 볼록 올라와 있는 지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non-salted 서클도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salted 서클 같은 것들 보면 가장자리에 자갈들이 막 몰려서 원형의 자갈들이 모여있는 이런 구조토도 볼 수가 있어요. 땅이 얼었다 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흙과 자갈 이런 애들을 다 위로 올리게 되거든요. 물이 얼면서 같이 올라오게 되고 얘네들이 다시 소팅이 되면서 가장자리로 되면서 이런 특이한 지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 non-salted 서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땅을 가운데로 딱 잘라서 파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토양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약간 돔 형태의 이런 토양인데 여기는 별로 안 녹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녹아서 약간 볼 타입의 이런 위쪽은 이렇고 아래쪽도 볼 타입으로 녹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는 왜 많이 녹고 여기는 적게 녹았을까요? 해를 받는 게 적어서 위에 똑같은 식물들이 있는데 식물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진에서 힌트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네, 땅이에요. 여기서는 유기물이 있어요. 유기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여기는 유기물의 깊이가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이 바깥쪽의 온도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눈처럼 외부의 차가운 온도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게 하기도 하고 외부의 뜨거운 온도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물층이 깊은 쪽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땅이 많이 안 녹아요. 그러나 이쪽은 유기물층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더 깊은 깊이까지 녹게 됩니다. 이렇게 영구동토층을 파보면 아까 이런 볼 형태의 얼어있는 땅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래로 이렇게 회색 토양에 얼어있는 토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단면을 다 파지는 않고 토양 샘플링을 할 때는 코어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드릴과 같은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코어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얼어있는 토양의 토주라고 하는 소일 코어를 채취를 하게 되고 영구동토층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얼어있는 층들 그리고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있는 이런 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 가서 굉장히 평평한 지형인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쪽에 언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을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안쪽에 굉장히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지형을 핑고라고 합니다. 북극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 중에 하나인데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호수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산처럼 약간 언덕이 생기는 걸 핑고라고 하고 있고요. 땅 아래 이렇게 얼음쐐기가 있는 지형도 있는데 이 얼음쐐기라든지 얼음들이 녹으면서 땅이 점점 가라앉아서 호수가 생기는 지형을 열카르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지형을 보면 이쪽이 위도가 낮은 지형이고요. 아까 북방 침엽수림 타이가가 있는 지형이고 그리고 땅이 위도가 높은 지형인데 이렇게 위도가 높아지면서 불연속 동토에서 동토가 일부만 얼어있는 지역에서 완전히 얼어있는 연속 동토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이러한 얼어있는 땅이 어떻게 분포하느냐라고 할 때 아까 동토층이라고 하는 건 얼어있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얼어있는 땅이 모두 다 얼어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이라도 얼어있으면 동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불연속 동토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동토가 북반구의 약 25% 정도,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동토 지역에는 동토 지역에 약 24%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북극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전지구 평균 온도 상승보다 3배, 4배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온도 변화에 대한 영상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지구 평균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더 낮아지는지 이 부분을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1950년, 60년대 이후로 점점 빨간색이 많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1990년, 2000년대에 가면서 빨간색이 엄청 많이 보이죠? 특히 이 빨간색이 북극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북극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북극의 온도는 지금까지 관측된 이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달성했습니다. 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북극의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극의 온난화에 대해서 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까? 네, 해수면 상승도 있죠. 그리고 북극의 땅에는 토양 유기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온도가 낮아서 잘 저장되어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유기탄소 양이 약 1460에서 1600 페타그램. 아까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탄소의 양이 1550 페타그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동일한 양의 탄소가 영구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가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미생물의 분해에 취약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 외에 저희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자면 아래쪽에 땅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슬러리 형태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북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유기탄소,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미생물이 분해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물이 더 많이 광합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가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미생물은 더 분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의 활동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북극의 온도 변화가 영구동토층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알래스카에서 열 카르스트 쪽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한 게 있는데 이 비디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저희가 방문하게 될 볼트 레이크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는 좀 더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그런 젊은 카스트 레이크가 되겠고 여기서도 뭐 사실 미생물 연구는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수수께끼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설레고 신기한 그런 또 레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성 자료로 봤을 때는 계속 그 레이크가 확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결벽같이 아니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곧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5, 20분. 더 높고 있다고. 네, 30분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 끝날. 너무 빨리 끝나나요? 나무가 선생님 먼저 확인을 떨어진 것이 시간은 괜찮아요. 네, 네. 마치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땅밑이 녹아서 불안정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막 이리저리 이렇게 누웠습니다.
거기서도 뭐 일단 저희가 고무보트를 일단 먼저 띄우고요. 또 올라오는 이제 메탄가스를 시간 단위로 이제 측정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질 측정기를 내려서 이제 수질 측정할 것 같고, 그다음 호수물 채취하고 이제 폐장물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조사했던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위에 자라고 있던 식물들이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뭐 이런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서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지환경연구개발 사업이고요. 북극권, 대기, 동토, 피오르드 연안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후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캠브리지 베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까지 이렇게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북극해 연안국이 총 8개 국가가 있는데 이 8개 국가에 저희가 관측 거점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그럼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권에 있는 국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간단한 브로셔 몇 장 들고 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토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토양 생태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물 생장도 달라질 수 있고 식물의 계절 변화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토양의 온도, 수분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도 바뀔 것이며 미생물의 군집 구조 그리고 우전 미생물들 미생물의 활성들이 달라질 텐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종합적으로 토양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제가 아까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탄소라고 했죠. 유기물. 그래서 토양 유기물에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온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겨울철에 눈의 양이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토양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북극 동토층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기물은 한 번도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된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유기물의 분해가 쉽게 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러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동토층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양의 되먹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